서양 미술사 에른스트 H. 곰브리치. 신비에 쌓인 기원. 선사 및 원시 부족들. 고대 아메리카. 우리는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미술이라는 말이 사원이나 집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거나 문양을 짜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미술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반면에 미술이라는 단어를 어떤 종류의 아름다운 사치품, 박물관이나 전람회에서 진열되는 어떤 것, 또는 화려한 응접실을 꾸미는 값진 장식품 같은 어떤 특별한 물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미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며 과거의 많은 건축가나 화가, 조각가들은 그런 것들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건축과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진정한 예술 작품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다. 이러한 건물들을 예배나 유의의 장소로 또는 주거의 장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건물을 무엇보다도 실용성이라는 기준에서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성과는 별도로 사람들은 그 구조물의 디자인이나 미래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며 실용적일 뿐 아니라 제대로 지은 훌륭한 건축가의 노력에 대해 호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회화와 조각에 대한 태도도 이와 비슷했다. 그것들은 순수한 예술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기능을 가진 물건으로 간주되었다. 건물이 세워지게 된 동기를 모르면 그것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대 미술품이 만들어진 목적을 모른다면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미술 작품의 제작 목적들은 더 명확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욱 생소해진다. 우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문명 세계를 떠나 옛 조상들이 살던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나라로 여행을 갈 경우에도 그런 말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원시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단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과정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복잡할 때가 많다. 모든 인류가 거쳐온 문명 이전 상태에 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시인들에게는 실용성에 관한 한 집을 짓는 것과 상을 만드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들의 오두막집은 비바람과 햇볕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정령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상도 그들이 자연의 힘처럼 현실적으로 여기는 다른 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림과 조각은 주술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미술의 신비한 기원을 이해하려면 원시인들이 그림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실용적 위력이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 체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느낌을 다시 찾아낸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는 의지와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원시적인 무엇인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빙하 시대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사진을 신문에서 오려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바늘로 그의 눈을 파내는 행위를 즐길 수 있을까? 신문지의 다른 곳에 구멍을 낸 것처럼 그런 행위를 무심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의 사진에 대해서 한 짓은 내 친구나 영웅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막연하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 사진에 저지른 일이 그 사진의 실제 인물에게 한 짓과 같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어디엔게 남아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면, 그리고 이 이상하고 불합리한 생각이 원자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살아남아 있듯이 소위 원시 시대에도 이러한 생각이 존재했다는 것은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 세계 도처에서 마술사나 무당들이 적의 작은 형상을 만들어 그 저주받은 인형의 가슴에 구멍을 내거나 불에 태우면서 그들의 적이 실제로 고통받는다고 믿었다. 영국에서 가이 포크스 데이에 끌고 다니다 불에 태우는 가이 포크스의 상도 이러한 미신의 잔재이다. 1605년 가이 포크스가 영국 의회를 폭파하려다 체포된 사건으로 비롯되어 해마다 11월 5일에 기념 행사가 열린다. 이날 어린이들은 그의 인형을 태우는 풍습이 있다. 역주. 원시인들은 무엇이 그림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언젠가 한 유럽 화가가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소들을 그렸더니 원주민들은 실망해서 당신이 그 소들을 끌고 가버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괴한 생각들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현재까지 잔존해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그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들은 인간 재능의 어떤 흔적들보다도 더 오래된 것이다. 19세기에 스페인의 한 동굴 벽화에서 그리고 프랑스 남부의 동굴에서 벽화가 발견되었을 때 고고학자들은 빙하 시대에 이처럼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듯한 동물 그림을 인간이 그렸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점차 이들 지방에서 돌과 뼈로 만든 조잡한 도구들이 발견되면서 들소와 맘모스와 술록 같은 짐승들을 사냥하며 그 짐승들을 대단히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벽화들을 정말로 끄적거렸거나 채색했다는 사실을 점차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굴 속으로 걸어 내려가서 때로는 낮고 좁은 통로를 통해서 산속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안내원의 전등이 갑자기 황소의 그림을 비춰주는 것을 보는 일은 정말로 야릇한 체험이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즉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단지 장식하기 위해서 땅속의 무시무시한 심연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몇몇 그림들을 제외하면 이런 그림들은 천장이나 벽에 분명하게 배열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질서나 구성 없이 뒤죽박죽으로 그리거나 이미 있었던 그림 위에 덧그린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물들에 가장 그럴듯한 해석을 붙인다면 아마도 이 인물들이 그림의 위력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원시 사냥꾼들은 그들의 먹이를 그림으로 그리기만 하면 아마 그들은 창이나 돌도끼를 가지고 그림 속의 동물을 공격했을 것이다. 실제로 동물들이 그들의 힘에 굴복할 것으로 생각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이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고대의 관습을 아직도 잘 보존하며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원시인들이 미술을 이용하는 것을 보아도 잘 뒷받침된다. 사실 내가 아는 한 그러한 종류의 마술은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행사하려는 부족들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시인들의 미술은 그림의 위력에 관하나 이와 비슷한 관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아직도 돌로 만든 도구들만을 사용하며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위에 동물들의 그림을 그리는 부족들이 있다. 정기적인 축제를 벌여서 동물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동물같이 움직이는 엄숙한 춤을 추는 부족들도 있다. 그들 역시 이러한 의식이 그들에게 먹이를 압도해서 잡을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는다. 그들은 때로는 어떤 동물들이 동화처럼 그들과 연관을 갖고 있다고 여겨 부족 전체를 늑대 부족, 까마귀 부족 또는 개구리 부족이라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러한 관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인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암늑대의 젖을 먹고 살았다고 믿어 신성한 주피터 신전에 암늑대의 동상을 세웠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 신전의 계단 옆에 우리를 만들어 살아있는 암늑대를 기르고 있다. 트라팔가 광장에는 살아있는 사자는 없지만
영국의 문장인 브리티시 라이언은 여전히 영국의 시사풍자 만화들에 자주 등장한다. 물론 이러한 종류의 문장이나 만화적인 상징은 원시인들이 그들의 동물 친척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진지한 그들 토템과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동물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꿈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식을 행할 때에는 동물의 모습을 닮은 가면을 쓰고 또 이런 가면을 쓰면 변신을 해서 까마귀나 곰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놀이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해적놀이나 탐정놀이에 몰두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주위에 떠들지 말아라 또는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지만 원시인들에게는 그러한 환상을 망치게 할 다른 세계가 없다. 왜냐하면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환상적인 가장놀이를 수반하는 의식적인 춤과 의례에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다 그 전 세대로부터 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에 심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또 그들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볼 기회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원시인들, 그들의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미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각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술에 영향을 끼친다. 미술가들의 작품 대부분은 이러한 이상한 의례에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졌으며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조각이나 그림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 아름다우냐가 아니라 그 작품이 효력을 발생했느냐, 다시 말하자면 그 작품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주술을 제대로 해냈느냐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술가들은 각각의 형태와 색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들의 부족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러한 기존의 것들을 변화시킬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며 의도했던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만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적용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비슷한 예는 가까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국기는 그것을 만드는 도안사가 그의 상상력대로 아름답게 변경시킬 수 있는 천조각이 아니며 결혼 반지의 특징도 우리가 편한 대로 끼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규정된 의식과 관습의 테두리 내에서는 원하는 취향과 솜씨를 선택해서 그것을 구사할 여지는 있게 마련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해보자. 크리스마스 트리의 주요한 특징들은 관습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 사실 각 가정은 그것이 없이는 제대로 된 트리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전통과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닥치면 트리의 장식을 위해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 가지에 전등을 달아야 할지, 나무 꼭대기에 은박지와 금박지는 적당한지, 이별은 너무 무겁게 보이지는 않는지, 또는 이쪽이 너무 장식이 많이 달린 것은 아닌지 등등. 어쩌면 제3자의 눈에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은박지와 금박지가 없으면 더 근사하게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트리를 우리들 생각대로 장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원시 미술은 이처럼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미술가의 기질을 알아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어떤 부족의 장인들의 고도로 숙련된 솜씨는 참으로 놀랄 만한 것이다. 우리가 원시 미술을 논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원시라는 단어가 이들 미술가들의 재능이 미개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대로 이러한 원시 부족들은 조각이나 바구니 짜는 일, 가죽 손질이나 금속을 다루는 일 등에 정말로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얼마나 간단한 도구로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되면 수백 년 동안의 전문화 과정을 거친 이들 장인들의 인내력과 확실한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목각에서 정말 경이적인 경지를 개척해왔다. 물론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유리병 안에 돛담배의 모형을 만들어 넣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미술가의 대열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입증된 부족들의 기술은 그들의 작품이 더 이상 발전되어 가지 않으므로 이상하다는 우리의 생각에 경고를 한다. 우리의 것과 다른 것은 그들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착상인 것이다.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미술의 모든 역사는 기술적인 숙련에 관한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생각과 요구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에서는 원시 미술가들이 자연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대가가 만든 가장 원숙한 작품만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수십 년 전에 나이지리아에서 다수의 청동 두상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신빙성 있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것들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원주민 미술가들이 외부 세계의 어느 누구로부터 기술을 익혔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원시 미술 대부분이 그처럼 생경해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실험으로 되돌아가 보자. 환장의 종이를 꺼내서 그 위에 얼굴 모양의 낙서를 아무렇게나 그려보자. 머리는 둥글게 그려서 코는 밑으로 쭉 긋고 입은 옆으로 쭉 그어보자. 그 다음에 눈이 없는 낙서를 들여다보라. 얼마나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 가련한 얼굴을 참아볼 수가 없다. 우리가 두 눈을 그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개의 점을 찍으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가.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 우리들을 쳐다본다.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농담으로 들리지만 원주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원주민이 나무 기둥에 간단한 얼굴 형상을 그려 넣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보인다. 그는 그 얼굴이 주는 인상을 마술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그 얼굴이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을 실물처럼 만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도판 24는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오로라고 부르는 전쟁의 신 상이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우수한 조각적 재질을 갖고 있었다. 그 조각 작품이 정확하게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짜여진 섬유로 뒤덮인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이 작품에서 눈과 팔은 섬유로 꼰 끈으로 대충대충 표현되었지만 일단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꼰 끈으로 그 기둥은 불가사의한 마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우리는 아직도 미술의 영역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위의 낙서 그림의 실험에서 뭔가를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낙서처럼 그린 그 얼굴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시켜보자. 눈의 형태를 십자가나 진짜 눈의 형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형태로 바꿔보라. 그리고 코를 원형으로 표현하고 입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표현해보자. 눈, 코, 입의 상대적인 위치만 대충 들어맞는다면 그 모양은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 발견이 원주민 미술가에게는 대단히 많은 것을 시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제일 좋아하거나 그의 독특한 기술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형상이나 얼굴을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실물과는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최초의 낙서 그림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떤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도판 25는 뉴기니의 한 가면이다. 이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마을의 청년들이 유령으로 분장하여 여자들과 아이들을 놀라게 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유령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환상적이거나 불쾌하게 보일지라도 이 원시 미술가가 유령의 얼굴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일단 만족스럽다.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원시 미술가들이 이러한 장식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상과
토템을 표현하는 정교한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북미의 인디언들 중에서는 우리들이 사물의 실제 모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무시함으로써 자연적인 형태에 대한 그들의 대단히 예리한 관찰력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들은 사냥꾼이므로 독수리의 불이나 비버의 귀 생김새를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한 가지 특징만 그려도 대단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독수리의 부리를 가진 가면은 그것이 바로 독수리인 것이다. 도판 26은 전면에 3개의 소위 토템 기둥을 가진 북미 북서부에 살던 인디언, 하이디족 추장의 집 모형이다. 우리에게는 흉측한 가면들의 잡동사니로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기둥이 그들 부족의 오랜 전설을 설명해준다. 그 전설 자체도 그 전설의 표현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이상하고 조리에 맞지 않겠지만 인디언들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에 더 이상 놀랄 필요는 없다. 옛날 구아이스쿤이라는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의 장모가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서 빈둥거린다고 나무라자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 호수에서 사람과 고래를 잡아먹고 사는 괴물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요정 같은 새의 도움을 받아 나무 기둥으로 덫을 만들고 2 아이를 미끼로 그 위에 매달았다. 마침내 그 괴물을 잡은 청년은 괴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를 나무랬던 장모의 집 문간에 일정한 시간에 갖다 놓았다. 그녀는 뜻하지 않은 이 재물을 받고 우쭐해져서 자기 자신의 큰 힘을 가진 무당으로 착각했다. 결국 그 청년이 그녀에게 진실을 깨우쳐주자 그녀는 부끄럽게 여겨 자살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앙의 큰 기둥에 새겨져 있다. 입구 아래에 있는 가면 장식은 괴물이 항상 잡아먹던 고래이고 입구 위에 있는 큰 가면 장식은 괴물이다. 그 위의 인물상은 불행한 장모이다. 그녀의 머리 위에 있는 부리를 가진 가면 장식은 청년을 도와준 새이고 청년 자신은 괴물의 가죽을 쓰고 그가 잡은 물고기를 들고 그 위에 있으며 맨 꼭대기에는 그가 미끼로 사용했던 아이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작품을 이상한 망상의 소산으로 여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이러한 것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엄숙한 작업이다.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던 원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처럼 큰 기둥을 자르는 데에는 몇 년씩 걸리고 때로는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이 일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 기둥은 강력한 추장의 집을 표시하고 존중하는 것이다.